박영수 특검 1999년 검사 시절에 여기자 성추행해서 징계 처분받았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박영수 특검 검색하면 이런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가짜 뉴스가 아주 큰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박영수 특검 말고도 또 요새 유명한 가짜 뉴스 몇 개 있죠? 좀 소개해 주시면.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아하. 거짓말이죠. 예. 영국 BBC가 한국 촛불 집회는 선동당한 국민들이 만든 최악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것도 네. 가짜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김수현, 안소희 결혼.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가짜 뉴스예요. 연예계까지. 그 연예계까지 이게 가짜 뉴스가 퍼져서 예. 이게 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는데 예컨대 힐러리 후보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보면 쫙 읽어보면은 진짜 무슨 기사처럼 그렇게 딱 짜임새 있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현재 기사처럼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예. 거기에 정보만 딱 집어넣으면 신문이나 방송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거기에 주로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신문처럼 만드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JTBC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인터넷 매체가 JTBC의 PC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가짜뉴스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겁니까? 크게 약 3가지 정도의 만드는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돈이 돼요? 예,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에 사는 17살 소년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요. 약 6만 불을 벌었어요. 거기에 광고가 붙게 되니까 클릭이 높아지면 광고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남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통로가 SNS나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포털 사이트나 SNS 사이트인데 그 SNS에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갈 만한 기사를 만들어내서 유포를 시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박영수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하거나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짜뉴스로는 돈 번 데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에요? 크게 돈 버는 데는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를 접속에 들어가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에 일정 부분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만큼의 광고료가 나가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읽게 되면 그 광고료가 일반 언론사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과 다르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황당한 뉴스지만 이런 뉴스가 있었나 하다 보면 또 자기만 혼자 읽고 마음은 괜찮은데 여기저기 막 퍼나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가 어떠냐면 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를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믿고 싶은 정보와 맞는 정보가 발견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 정당의 이념이나 이슈와 맞는 그런 기사를 하나 어디서 발견하게 되면요.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카톡이든 아니면 SNS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확산시키는 거죠.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 교수님도 한두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그런 기사. 결국은 자기가 볼 때 좀 센세이셔널하고 남들이 볼 때 관심 가질 만하고 일반 뉴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반 우리 뉴스 소비자들 뭘 좀 주의하면 됩니까?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기사가 떴을 때는 예. 반드시 기존 언론사, CBS를 포함한 기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어서 사실 체크를 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데가 정치 집단이든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인터넷 매체나 정치 집단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예. 기존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금방 그렇죠.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본인이 볼 때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기사가 떴을 때는 그 기사가 사실인지를 기존의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네. 발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떤 그 대책을 정치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그 가짜 뉴스를 적발해서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최상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거. 물론 명백한 거짓 가짜 뉴스는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예. 혹시나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사가 취재를 하는 과정은 의혹이 있거나 또는 믿을 만한 어떤 그 자료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듣고서 기사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처럼 완벽하게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언론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의혹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선관위에서 사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이거 가짜 뉴스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예.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언론의 활동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그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제재를 하려면 가짜 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명백하게 누가 봐도 거짓인 것. 네. 예컨대 오늘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이호 여사님이 재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명백하게 거짓이잖아요. 예. 또는 BBC가 이렇게 보도했다. 오늘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건 거짓이거든요. 예.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거짓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되 네. 언론이 검증이나 아니면 의혹이 있는 공직자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하자. 자꾸 다음 정권이 미룰 거 없다.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를 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따져볼까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일명 이재용법 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입니다. 이게 자사주를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막자는 법안이고 이거 벌써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 이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우리 정치자분들이 예. 자사주는 또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복잡한 얘기를 쉽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자사주라는 게 뭐냐면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걸 자사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장에 있는 자기 주식을 사는데 예. 이거를 2011년 이전에는요, 이 자사주를 살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소각 목적.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이제 그 주식을 없애서 예, 주식의 가치를 높이거나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했을 때만 이것이 매입이 가능했는데 예. 2011년 이후에는 이 자사주를 사서 보유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인적 분할이라는 시도를 하게 되면 예.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지주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똑같은 비율로 주식 분포가 이렇게 비율이 배정이 되는데요. 네. 자사주는 원래는 상법에 의해서 보유는 하되 의결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의결권을 갖게 되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동원해서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유리한 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소액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이고 또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네. 이게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의결권이 생겨버려요. 생겨요? 이거를 두고 자사주의 마법, 마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겨우 0.6%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를 동원해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로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사주를 얼마 가지고 있냐면 12.8%를 가지고 있습니다. 12.8%나 돼요? 여기에 얼마냐고 계산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70조가 조금 넘으니까 예. 대략 계산해봐도 36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알겠습니다. 그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손에 들어가서 좀 더 우결권이 생기는 거죠. 좀 더 쉽게 제가 정리할게요. 삼성전자는 회사 돈으로 36조어치 12.8% 자사주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 없습니다. 근데 지주회사 삼성전자랑 그렇지 않은 삼성전자랑 이게 인적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아닌 삼성전자의 12.8% 자사주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지주회사에서 그만큼을 가져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사업회사를 통제하는 예. 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의결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회사 인적 분할만 딱 단행을 시키면 없던 의결권 12.8%를 이재용 부회장이 갖게 된다. 예.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돈으로 만일에 환산을 아까 말씀드린 36조인데 예. 이만큼의 지배력을 가지려면 자기 돈을 내고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회사 돈이었다. 네, 회사 돈이었죠. 예.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자는 겁니까? 상법의 원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불공정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신주 개정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거 오케이. 예. 그리고 다른 이 똑같은 비율로 주식을 그러니까 분할 신주를 주는 것도 오케이. 네. 다만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치 못하도록 금지를 해서 예. 이걸 가지고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예. 경영권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회사 돈으로 뭐 마음껏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의결권으로 자기가 지배를 역을 행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부당하죠. 제가 보통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분율은 별로 없지만 능력 대단하네. 성과를 많이 보여주네. 우리한테 배당금 많이 주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당연히 그분의 경영을 지지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능력을 보이거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요. 회사 운영을 엉터리로 하면서 지분율만 공짜로 이렇게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날로 먹어버리면 예.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 전체와 우리 시장 경제 전체에 커다란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뿐이 아니죠? 이런 식의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걸 계획하고 있는 재벌이 많죠? 이미 한 50개 정도의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주주의 지분이 훨씬 늘어났죠.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29일 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롯데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상당히 이유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달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논의됐었어요. 자,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새누리당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바른정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좀 검토를 좀 더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법에서는 흔히들 말했던 김종인 법안과 이 이재용법, 박용진이 발의한 이 이재용법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이 상법 중에서 죽어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두 여당과 현 여당이요. 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있는가 반면에 이 법안은 검토 대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쯤 사당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모여서 예. 이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좀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경제 전체에 매우 공정한 문제, 능력과
자기 돈이 아니면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이걸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당연한 법안이고 상법에서 이거를 그렇게 이미 유지를 하고 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상법의 취지를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새누리당,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 함께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신문처럼 만드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예. JTBC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인터넷 매체가 JTBC의 PC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가짜뉴스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겁니까? 크게 약 3가지 정도의 만드는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돈이 돼요? 예,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에 사는 17살 소년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요. 예. 약 6만 불을 벌었어요. 거기에 광고가 붙게 되니까 클릭이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짜뉴스로는 돈 번 데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에요? 크게 돈 버는 데는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를 접속에 들어가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에 일정 부분 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만큼의 광고료가 나가지만 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읽게 되면 그 광고료가 일반 언론사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과 다르고요.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뉴스지만 이런 뉴스가 있었나 하다 보면 또 자기만 혼자 읽고 마음은 괜찮은. 나왔냐면요. 김수현 안소희 결혼.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가짜 뉴스예요. 연예계까지. 그 연예계까지 이게 가짜 뉴스가 퍼져서 예. 이게 지금 뭐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는데 예. 예컨대 힐러리 후보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이구.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예. 쫙 읽어보면은 진짜 무슨 기사처럼 그렇게 딱 짜임새 있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현재 기사처럼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예. 거기에 정보만 딱 집어넣으면 신문이나 방송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예. 거기에 주로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지원 광고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남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통로가 SNS나 인터넷 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로 얘기하면 포털 사이트나 SNS 사이트인데 그 SNS에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갈 만한 기사를 만들어내서 유포를 시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또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아까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박영수 특검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하거나 예.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박영수 특검 1999년 검사 시절에 여기자 성추행에서 징계 처분 받았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박영수 특검 검색하면 이런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가짜 뉴스가 아주 큰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박영수 특검 말고도 또 요새 유명한 가짜 뉴스 몇 개 있죠?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아하. 거짓말이죠. 예. 영국 BBC가 한국 촛불 집회는 선동당한 국민들이 만든 최악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것도 네. 가짜죠.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오늘 무슨 얘기